오래전 상처 입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나빠서 자주 아이 곁을 비웠습니다. 아이는 외로웠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의 곁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는 외로움을 덜었습니다. 섬마을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아이는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푸른 파도는 아이의 서름을 씻고 먼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산은 언제나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켰고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바다와 산과 하늘이 만나는 그곳에서 정택이 총장이 자랐습니다. 아마 이 산, 이 집, 저 앞에 산, 앞에 산에서 떠오르는 달,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바다, 옛날 지나가던 돛담배들, 그리고 특별히 저 앞에 멀리 보이는 등대, 아마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안 만들어졌을까요? 난 내 고향이 자연이 날 그렇게 내 성품까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를 끌고 저기 우전리 백사장까지 가면은 여기 와서 소 풀 먹이고 이제 같이 끌고 다시 집에 오후에 늦게 오고, 옛날에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요 뒤에 무화과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따먹고. 그전에 저희들 자랄 때는 팬티가 없었어요. 홀랑 벗어버리고 갯벌에서 기어다니면서 서로 장난하고 그런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수도 없이 날마다 뛰어놀았던 그 갯벌 속에서 뛰어놀았던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시름이, 그리고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그게 고향이 주는 힘입니다. 그 넉넉한 힘이 못 박힌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고향은 아버지 대신 같이 웃어주었고 어머니 대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어머니고 저쪽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두시고 또 다른 가정을 꾸며서 살았었죠. 아버지하고 이틀, 3일 이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몸이 위장이 약해서 물도 마시면 체할 지경이 됩니다. 엄마가 나를 업고 한밤중에 그 동네 아줌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그러다 않고 펑펑 울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동숙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아픈데 동숙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어머니 등에서 자다가 깨보면 울고 있고 둘이 붙들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끝도 없이 얘기가 돼요. 공감과 지지와 존중. 오늘날 정택이 총장이 강조하는 상담의 기초를 고향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딱 느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그때 선생님이 교회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돈독한 섬마을 공동체와 풍요로운 대자연 위에서 이미 그의 인생을 물들였습니다. 정택이 총장의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뜨거운 만남. 든든한 동역자인 부인 박성자 여사와 결혼한 것입니다. 치유를 향해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택이 총장이 어렵게 미국 유학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아내는 어린 두 딸과 함께 기꺼이 한국에 남았습니다. 딱 이때였어요. 가을 11월 23일에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도 안 잊혀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5살, 2살 때인데 그렇게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정말 아픔도 많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부하셔서 더 큰 일을 하신다면 이런 것쯤은 좀 뭐 감수해야 되지 않냐. 늦어도 1년이면 만날 수 있겠지. 그 1년 안에는 또 같이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7년이 걸렸죠. 큰 꿈을 안고 떠난 유학길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30살에 갔는데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을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피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똑같이 피하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교수들끼리 돌려보내자고. 세계적으로 그 유명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자, 의사, 목사, 신학자, 그 웨인 워처 박사요. 켄터키 렉싱턴에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 공동체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 10명씩 소그룹으로 나눠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쪽에 있는 한 40대 보이는 미국 남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변호사인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팡팡 우는 거야. 울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네 맘 알아. 나는 네 맘 알아. 내 마음을, 내 아픔을 그렇게 함께 알아주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나는 네 맘 알아. 이런 경험을 나로서는 처음이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통곡해 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치유의 최고의 시작이 거기야. 사무쳤던 상처가 치유되니 학문적 이론은 생생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임상 경험은 정태기 총장식 치유 상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12년 유학 생활 끝에 고국 땅을 밟은 그의 가슴에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이 가득했습니다. 와서 일반 대학이고 신학 학생들 딱 보니까 문제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학생들 태도를 딱 보고 말하는 걸 보면 과거의 내 모습,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전부 다 뭔가 비슷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때부터 거기다가 주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신대학 학생들이 전교생이 4,000명? 4,000명인데 내가 강의를 딱 오픈하면 600명, 700명이 들어왔습니다. 내 강의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 강의가 폐강돼 버려요. 나 때문에. 정태희 총장님이 그때 이제 목회 상담을 가르치셨고 저는 그 학생이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하여튼 정태희 총장님이 개설하는 과목은 거의 많이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요. 지식의 전달자와 함께 그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선생님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 치료사다. 한신대 그 교수로 계실 때 사택이 그 한신대 캠퍼스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건너편에 저희 부부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면 찾아뵙기도 하고 또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분이 정태기 교수님이었고 어쩌면 그렇게 선비 같으신 분이 또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수도자요 선비가 아닐까 할 만큼 평생을 어쨌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신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치유 목회로 시대의 목마름을 씻어주기 시작한 정태기 총장.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를 찾는 이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정태기 총장님께서 이제 뜻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겠다 시작할 때 그때 처음 같이 하게 되었죠.
대극동방송 PD 통해서 들었는데 한 번 이렇게 처음 강의를 하고 났을 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한 번에 40만 개가 나갔다 그래요. 요즘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방송인데 40만 개면 요즘 같으면 뭐 거의 뭐 수백만 개가 나가는 그런,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는 마음을 터치했죠.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했죠. 치유 상담 운동은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중심에 정택이 총장이 있었습니다. 집단 상담과 영성 수련을 결합한 임상적 프로그램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회복되어 일어선 사람들은 치유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택이 총장은 그들을 얼싸안고 상처를 이겨낸 치유자로 세웠습니다. 웃고 울고 와서 그렇게 그러면 자기 문제를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금을 냅니다. 그 사람들이 어쨌든 1,500명, 2,000명 그 돈이 모아져서 결국 우리 대학원 대학교의 바탕이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학교. 크리스찬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2만 명 넘는 그의 제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치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넘어 교회, 학교, 군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꿈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싸우지 않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 읽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전부 다 이 바다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때 우리 남한, 북한 모든 국민을 품에 안으리라고 난 믿어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나올 때예요. 그때 이 민족이 달라질 때예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태평양 같은 큰 나라가 될 거예요. 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상처가 자산인 사람. 그래서 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열등감에 시달리던 아이는 이제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아픔은 어느새 훈장이 되었습니다. 쓰러질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부활을 만듭니다.